네. 아직까지도 달러 인덱스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지금은 허리 정도밖에 안 왔다. 이번에 대표님께서 이제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는 신간을 내셔서 오늘 대표님과의 이 책에 관한 이제 인터뷰를 좀 하면서 그리고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궁금함도 좀 한 게 있어서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도 어쨌든 이게 인터뷰를 바탕으로 책을 내신 거잖아요. 김 작가도 TV도 사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전업 투자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금융계에 계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이분은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본인 부자가 안 되셨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부자와 이 투자 전문가 이 부분에서 혹시 대표님 뭐 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할 얘기가 많죠. 어떤 건가요? 네. 우리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 투자의 고수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의 직업인 거니까. 네. 그리고 저희 매니저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펀드 매니저들 나가서 전업 투자하겠다고. 네, 펀드 매니저들이 나가서 전업 투자하는 걸 우리가 매미라고 하잖아요. 매니저 그렇죠. 출신, 개미 투자가. 개미 투자. 그런데 그 유명했던 뭐 펀드 매니저들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매미 생활하면 처음에 많이 터지고 거기서 자빠진 분들도 많고 그리고 다시 저 좀 뽑아주세요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80%입니다. 80%? 네. 80%고 20% 정도가 이제 근근히 그래도 이제 월급 정도 되는 수준을 먹고 사는데 그 중에서 한 1% 정도 이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하는 뭐 장모 회장님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 책에도 나오는 박용욱 회장님 주식농부 박용욱 회장님도 원래 증권시장에 계셨죠? 네. 증권회사 다니셨죠? 지점장님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에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아마 하셨다고 하고 예전에 김영희 교수님하고 아마 대신증권 입사 동기였다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진짜 찐 고수분들은 아마 우리 김 작가님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네, 느끼실 거고 반면에 우리 제도권 출신이거나 아니면 제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참 이제 선비 같은 분들 계시죠. 네, 선비인데 문무를 겸비한 선비가 아니라 문만 겸비하신 분이죠. 실제로 저는 이 주식시장을 항상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매일 아침 이제 쩐의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제 마음이 긴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분은 실전 경험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설만 하신 분. 문만 있는 분, 무가 없는. 네, 무가 없는. 그런 분들도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정말 슈퍼개미라고 하면서 슈퍼개미 행세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분들도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저분은 뻥카다, 찡카다.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네,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래 사람을 만나보면 한 2-3시간 정도 들어보면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이제 가늠하지는 못하실 건데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업계에 어떤 펀드 매니저 분이 어떤 돈 많은 몇천억 가지고 계신 회장님을 모시고 골프를 쳤는데 18월 내내 다 치면서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사야 되냐, 뭐 다 물어보시고, 18월 다 치고 악수하면서, 그래, 주식으로 돈 좀 벌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죄송한데 제가, 주식으로 벌었다가 터졌다가 해가지고, 이때까지 못 벌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 회장님이 제일 중요한 걸 판단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 회장님이 보디가드를 뽑는다면, 보디가드, 너 정말 싸움 잘해? 무술 뭐 잘해? 그걸 엄청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상 딱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태권도 4단도 했고요. 유도도 배웠고요. 뭐 다 했는데, 실전만 싸우면 제가 깨지네요. 이러면 보디가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여러 이제 고수 행세를 하는 얼마 전에 솔직히 그 라드견 사태나 이런 것도 보면 본인이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 라고 하면서 주식에 뭐 대단한 걸 발견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 현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이 얘기하는 건 몰라도 본인이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건 본인이 내가 한국의 워런 버핏이고 내가 대단한 걸 발견했고 그 대단한 걸 발견했다라는 게 결국은 피라미딩 기법이었잖아요. 그냥 수급으로 돈 들어오는 걸 계속 사가지고 수급으로 쳐올린 것 말고는 그거는 그 대단한 기법이 아니죠. 그렇죠. 네, 폰지 사기였는데 결국은. 그래서 좀 우리가 실제로 내가 멘토로 삼고 싶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 2년, 3년 동안에 그 사람이 나왔던 영상도 좀 보고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도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멘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제 어쨌든 지금 100% 중에서 80%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19% 정도는 월급 정도 버는 이제 투자자라고 1% 정도가 완전 찐이다라고 한다면 이 1% 찐을 우리가 판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개인 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저 사람은 찐이다라고 이제 그래도 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힌트 같은 거 있을까요? 힌트는 우리가 어차피 경제 유튜브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멘토를 정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저분이 정석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채널이나 이래 보면 네 계좌 까봐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계좌 까봐가 정확한 검증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돈을 벌었는지 중요한데 예전에 부동산도 보니까 어떤 분이 계좌 까봐 해가지고 부동산을 깠는데 나중에 그분도 잡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 깐 게 부동산도 그 안에 뭐 부채 잔뜩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뭐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본인 자산 100억이라 하는데 사실 뭐 부채가 80억이고 자기 순자산 10억, 20억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포장하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랬던 거잖아요. 내가 건물 이거 다 해서 봐 100억 되잖아라고 깠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부채도 거의 100억 되는 수준으로 그 부채를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뭐 찐 부자이시고 찐 고수이신 박영웅 회장님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정말 인격과 실력을 다 갖춘 분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윤지호 센터장님, 윤지호 대표님이시죠. 윤지호 대표님도 보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뭐 상가, 뭐 등등 정말 이분은 재테크의 고수시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도 잘 보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식만 너무 올인해서 보면 사실은 이 큰 자금의 흐름이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러고 보니까 윤지호 센터장님도 약간 이렇게 후덕하게 생기셨어요. 부자상. 부자상. 어쨌든 지금 대표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만약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거 막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검증받아야 될 것은 너는 정말 주식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제도권에 어떤 뭐 펀드 같은 거 가입하신다면 예전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있었잖아요. 근데 옵티머스에 보면 저는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지? 솔직히 말해서 옵티머스 우리 업계에서는 듣보잡이었어요. 옵티머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매니저들이란 사람들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약간은 그 사람의 그 대표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제도권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면서 그런 레코드가 제대로 된 레코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74만 명을 가지고 있는 김작가 TV 채널 운영의 김작가는 어디에서 주식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다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표님 투자 고수 10분과 인터뷰하면서 뭐 대표님도 이제 이 금융업계에 되게 오래 계셨지만 어쨌든 인터뷰하면서 느낀 또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도 한 가지 정도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확실히 우리가 주식 투자에도 보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뭐 국민연금이나 큰 자금 운용 위탁 기관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네. 투자 철학하고 그다음에 투자 스타일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식도 보면 여러 가지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네. 스포츠에도 보면 똑같은 축구라도 네이마르 스타일 다르고 그렇죠. 네, 메시 스타일 다르고 손흥민 스타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다르다는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그 스타일에 있어서 이제 고수들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 하나자산 운영의 유비팀장이라고 있는데 네. 그 유비팀장은 잘 알려져 있는 매니저는 아닌데요. 우리 업계에서는 뭐 배당 펀드를 1조 이상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네. 기업의 배당이나 이런 거에도 사연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저는 확 와닿기는 하거든요. 그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이래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증여가 일어났다든지.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그 기업이 돈을 벌기 또 시작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찾아내서, 이 기업이 왜 지금부터 배당을 늘릴까? 왜 지금은 배당을 또 안 주고 실적이 또 망가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라는 그 부분도 참 제가 들으면서 많이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업계에 계신 분은 아닌데 네. 서울대 정신과에 네. 윤대영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윤대영 교수님은 말 그대로 이제 정신과 의사분이신데 네. 제가 우리 회사에 찾아오는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잖아요. 네. 솔직히 멘탈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찾아오셨는데 거의 정신과 치료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상당히 필요한. 상당히 필요한. 마음이 불안하고 그동안에 이제 손실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괴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내내 제 얘기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러 오신 것 같은. 그러면 제가 한 1시간 중에 한 50분을 가만히 들어드립니다. 이분은 마음이 이미 상하신 거예요.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데미지를 얻으신 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실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멘탈 관리에 자신이 없으면 정말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대영 교수님은 여러 가지 이제 멘탈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인용을 많이 하는 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라는 부분인데, 그분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게 거의 다 사람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왜 나는 왕따지? 뭐 왜 나는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이지? 보면 첫 번째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 이세창 씨 닮은 그 유명한 그 강사분 이름 누구시죠? 김창옥 강사님. 예. 네네. 김창옥 교수님. 네. 김창옥 교수님이 맨날 하는 게 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뭐 아내든 여자친구든 얘기했을 때, 맞아. 이 공감. 뒷말 따라하고. 그렇죠. 뒷말 따라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공감을 빨리 해줘라.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이 많이 다치는 게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 왜 나한테 이래.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신뢰는 천천히 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투자 똑같아요. 어떤 의미죠? 주식 투자를 할 때 뭐가 좋대. 그래? 시장에서 뭐가 좋대 하는데,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주식 시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한 3명인 것 같은데요. 그죠? 2명, 3명? 나머지는 아직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회복을 하거나 이러면 누군가 나와서 우리 뭐 86번가 정강욱 대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런가? 지금 주식 사야 되는 때인가? 그렇게 빨리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30년 동안 우리 업계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도태됐는가. 어떤 사람이 도태됐냐면요, 학벌이 다 좋은데 귀가 닫혀 있는 분들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번에 확 꺾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고집 부리다가 시장에 맞서다가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의 공감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 근데 그게 뭐 이론적으로 말은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주식으로 돈을 번 천재가 한 두세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케인즈예요. 네. 케인즈 학파, 고전 학파, 케인즈 학파 이러잖아요. 케인즈가 책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죠.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다 하고. 그죠? 그럼 미인대회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네,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진이고 저기가 선미야 하는 그런 대회 기준에 맞는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주식을 저렇게 열광을 하지? 그런 데에 대한 공감 능력인데 그 공감을 너무 늦게 하면 뒷북 잡는 거고요. 그래서 공감은 좀 빨리 하라는 얘기고 반대로 바로 이거구나. 그래 삼성전자 그냥 하나 이거 들고 10년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9만 원 이렇게 막 샀더니 물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다 할 때 쫓아 사면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해보시고 주식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처럼 신뢰는 천천히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의심을 해보면서 의심을 해야 팔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신뢰를 너무 해버리기 때문에 주식을 못 팔고 결국은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공감은 빨리 하되 신뢰는 천천히 하라는 그 말에는 계속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라는 거죠. 사놓고 그냥 나는 계좌 듣고 10년 묻어갈래.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뢰는 천천히 끝까지 의심을 하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윤도현 교수님의 핵심은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그럼 방금 말씀하신 유비 팀장님의 그 안정적인 고배당 투자 전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작가님이 자산가예요,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자산가가 되기 전에는 아니 뭐 200~300% 날 종목 없나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안정적인 고배당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10%만 나와도 좋겠습니다. 이게 부자 마인드거든요. 부자들은 매년 10%면 어디야 이런 마인드이시기 때문에 자, 그 고배당 전략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농심? 농심. 농심이 고배당 주식은 아니에요. 지금 농심이 40만 원 하는데 4천 원 배당을 주면 그냥 1%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5천 원을 줬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4년 연속 4천 원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배당 주식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지키는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배당 주식은 지키는 전략이고요. 이 지키는 전략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주식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10년 내내 오로지 무조건 공격 마인드거든요. 항상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수비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유비 팀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고성장주로 돈을 벌다가 작년처럼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약해지면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도망을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하면서 계속 공격 베타 높은 주식으로 했다가는 작년에 웬만한 주식들 다 70%씩 빠졌잖아요. 미국의 빵 주식들도 다 70%씩 빠졌는데 반대로 미국의 고배당 주식들은 작년에 오히려 신고가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코카콜라는 한 3% 이상 배당을 주고 3M이라든지 P&G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약간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을 빼서 어디로 갈까 했을 때 고배당주로 이제 옮겨 타고 고배당주를 갖고 있다가 작년 2022년 보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플러스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17%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가 공격해야 될 주식들이 너무 많이 빠졌네.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 빠졌어요. 그러면 10,000원이 5,000원이 된 건데, 5,000원에 다시 사가 10,000원이 되면 100%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3%짜리, 5%짜리 저거 배당 받을 필요 있나? 이제는 5,000원짜리 사서 한 70%, 100% 수익 내야지 하면서 돈이 옮겨왔는데, 그게 바로 올해 상반기의 주식 시장의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얘기로 또 들어왔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한국이랑 그럼 미국 증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돈이 이렇게 네. 소위 머니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방어하러 갔다가 네. 이제 공격하러 이렇게 오는데 네. 이제 다 끝났어. 그냥 돈 이미 다 왔어. 이런 건지 네.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주식을 살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건지라고 보면요. 여전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선물 옵션이 있잖아요. S&P 500에도 뭐 풋옵션 떨어지는 거 이제 베팅하는 거, S&P 500에 대한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숏 선물을 매도 잡는 거, 이런 포지션이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높아가지고 그런 포지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시장은 이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곧버스, 인버스, 네. 예, 이런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희한하게 장은 거꾸로 가잖아요. 네. 올해 2월, 3월 이때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 개인 투자가의 네. 2등, 3등, 4등 보면 전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예, 인버스, 곧버스.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개인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펀드의, 액티브 펀드의 그 현금 비중 있잖아요. 현금 비중이 2008년 딱 10월 바닥에서 그때 6%가 넘었었는데 이번에도 6%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조차도 여기서 더 떨어지나라고 보고 현금 비중을 늘렸는데 지수가 꼭지에서는 이 현금 비중이 거의 1%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주식 편입 비율이 99%가 막 넘어가면서 네. 그게 한 3, 4개월 지속되다가 이제 시장이 꺾어지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 지금도 아직까지 현금 비중이 4% 이상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펀드 매니저들이 뭐야 주식 사야 되나 하면서 네. 들어올 자금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환율이 이번에 1444원까지 찍었잖아요. 위기 때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시장이 좋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한 네. 1200, 780원? 80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떨어지는데 주식만 보니까 2600이니까 좀 높아 보이잖아요. 네. 2100 갔다가 2600 왔고, 나스닥은 1088을 갔다가 지금 14000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란 거 아니야 싶은데, 그걸 환율로 보면 네. 환율이 아직까지 1270원? 시장이 강할 때는 계속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 평균치에 수렴하게 되는데, 원달러 환율의 20년 평균치가 1140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밑으로 떨어질 룸이 한 10%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에 뭔가 위기가 와서 그런 거 아니야?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서 원달러 환율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보자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 114 갔다가 이번에 100이 지금 깨졌잖아요. 100이 깨졌는데 달러 인덱스에 그러면 20년 평균이나 이렇게 보면 93밖에 안 돼요. 여기서 아직까지 더 떨어질 룸이 남아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시장에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에서 뭐 12조 9천억 샀거든요. 한 13조 샀는데 왜 샀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보다는 네. 원화 가치가 더 계속 절상될 거다라고 보고 마구마구 주식을 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런데 삼성전자를 많이 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많이 샀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반도체가 또 업황이 내년에 턴어라운드 하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전략은 환에서 먹고 삼성전자 턴어라운드에서 먹고, 네. 그러면서 한 30%에서 50% 네.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네. 아직까지도 달러 인덱스만 보더라도 네.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지금은 허리 정도밖에 안 왔다. 네, 아직 위로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럼 대표님은 머리는 뭐 어느 정도까지, 하반기는 어떻게 보시는데? 이래저래 제가 뭐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내년 1Q까지는 시장이 강하겠더라고요. 1Q까지. 그러면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의 주식을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Q의 실적이 막 나오는 4월에서 5월 달 그렇죠. 어닝 시즌. 네, 그런 식으로 내년 5월 달에 주식을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 꼭 지수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지수를 예측을 하려면 반드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밑에 이제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서 72,000원인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서 막 팔고 싶고 예, 진절머리 나잖아요. 개인들은 좀 많이 팔지 않았나요? 많이 팔았어요. 네. 네, 제가 그렇게 파시지 마시라고 많이 먹고 파시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파시긴 했는데 그동안 뭐 워낙 많이 사놓으셨으니까 배당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런데 반도체를 언제 팔아야 되는가만 잘 생각해 보면 가까운 시절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96,800원 찍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이익을 많이 냈어요. 이익이 많이 터질 때. 네, 이익이 많이 터질 때였고 그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1,100원이 깼을 때였어요. 환율이 1,100원 근처에서 삼성전자를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환율 1,270원인데 아직까지는 환율로 보거나 이익으로 보거나 아직까지는 팔 때가 아니고 또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던 그 옛날 2012년, 13년, 14년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DDR5로 아니 그거 재작년에도 DDR5로 넘어간다는 거 안 넘어갔었잖아 했는데 그때는 기업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든 뭐든 핸드폰도 잘 안 팔리고 수요가 자꾸만 없었던 거죠. 교체 수요가. 근데 갑자기 챗GPT 생성형 AI 때문에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뒤처지면 죽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갑자기 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네이버랑 뭐 이런 데서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갑자기 그쪽 생성형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터졌고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죠? GPU. 그죠? 아니 GPU, 고성능 GPU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날라갔죠. 네. 그러면서 GPU 일단 중고 시장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그냥 긁어와 하다 보니까 중고 가격도 폭등하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450불까지. 엔비디아 올 초에 얼마 갔는 줄 아세요? 네, 130불까지 갔었어요. 130불을 하던 게 지금 작년 연말에 130불 하던 게 450불까지 갔는데 자, 여기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려면 엔비디아에서 요즘 만든 그 모듈을 보면 GPU 빵빵한 GPU 뭐 H100, 뭐 A100 뭐 이런 거 있고 그런데 메모리가 후진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같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호환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성능 메모리가 바로 HBM3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HBM3에 들어가는 DDR4가 아니라 이제 DDR5로 넘어가는 거죠. DDR5가 보면 전력 소비도 30%나 적고 훨씬 더 빠르고 여러 가지 고성능이다 보니까 그렇게 HBM3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게 엄청 빨라졌어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DDR5에 대한 시장 침투율이 1%였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작년 초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10에서 한 15% 정도는 될 겁니다 했는데 그 교체 수요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겨우 1%였는데 지금 올해 연말로 20에서 25% 정도 엄청 폭증하네요. 네. 그리고 내년 연말이면 40에서 50. 빠르게 이제 DDR5가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 DDR5로 넘어가는 게 뭐가 중요한데 소위 말해서 ASP가 올라가는 거죠. 평균 판매 단가. 그러면 올해 2분기까지도 계속 지금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이유가 DDR4에 대한 부분을 재고 정리도 막 하면서 헐값에 그냥 막 넘기고 있는데 그 재고에 대한 처리가 1Q에 대부분 이렇게 처리했다. 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하이닉스의 간담회의 자료를 봤더니 하이닉스는 2Q에 이미 D램 가격이 ASP가 판매 가격이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ASP가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벌써 우리는 3Q에 바닥을 찍고 4Q 정도 되면 돌아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하이닉스는 우리 평균 판매 단가는 벌써 2Q에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가 났습니다. 6에서 한 7% 플러스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항상 주식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 컨센서스보다 더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더 나쁘면 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컨센서스보다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그 모습이 마치 2013년, 14년도에 DDR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랑 비슷하고,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하필 2013, 14년도에 그렇게 DDR4로 넘어갔을까요? 네. 2013, 14년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 나델라라는 지금 회장이 2014년 2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그동안에 15년 동안에 잃어버린 마이크로소프트의 횡보 기간이 있다가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친구였다. 스티브 발머가 내려오게 되냐면 너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왜 사티아 나델라였냐면 사티아 나델라가 주도를 하는 그 클라우드 시장이 고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CEO가 되는데 2012, 13, 14 요때 아마존 날아가기 시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날아가고 그런 클라우드, 우리 그전에는 클라우드 몰랐잖아요. 그쵸. 그냥 클라우드 하면 진짜 하늘에 보이나 구름이나 생각했지. 그 클라우드라는 와 저런 게 있었어 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13, 14년도에 반도체가 날아가는데 그때 2013년도에 하이닉스 우시 공장 화재 사건 이런 게 있어요. 와 화재 사건으로 아니 도대체 손실이 얼마야. 저거 정전만 나도 반도체 손실이 확 커지잖아요. 근데 화재가 났으니까 도대체 어우 큰일 났네 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게 바로 그때 DDR3에서 4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클라우드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이런 게 생기면서 올라간 것처럼 지금 생성형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다른 뭐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 지금 2.5단계에서 3단계 테슬라는 그리고 현대차가나 기타 다른 회사들도 보면 1.5단계에서 거의 2단계로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반도체 들어간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저런 거를 다 따져보면 아 반도체가 내년까지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반도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많이 먹고 팔아야지 우리가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 파느냐의 기준을 내년 5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내년 5월이 됐을 때는 환율도 한 1150원 그리고 DDR5의 침투율도 한 30%를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실적이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을 되게 좋게 보는 분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내년도에 한 20조 정도 벌 수 있다. 그 20조 이익이 나왔던 게 2018년도에 한 20조 7천억 정도 나오면서 그때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까지도 하니까요. 일단은 무조건 좀 홀딩해서 가보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24년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5월쯤에 이제 팔아야 한다고 하신 건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DDR5 침투율이 30% 환율 1,100원쯤 갈 것 같으니까 그때쯤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두 개 중에서는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삼성전자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 반도체 좀 더 직접적인 하이닉스를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항상 보면요. 2008년에서 9년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차화정 정세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때도 보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수익률이 좋았고요. 왜냐하면 2등 그룹이 주가가 빠질 때 더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두려움이 주식에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하이닉스가 3조 4천억 손실이 나고 여전히 2분기에도 한 2조 9천억 정도 손실이 나지 않겠냐. 올해 내내 적자가 나면서 하이닉스 적자가 한 8조가 나올지 뭐 10조가 나올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2Q에 반도체 판매 가격이 플러스로 돌았을 정도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도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60%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51,800원에서 지금 72,000원 왔으면 40%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년까지 올라간다면 이런 모양새는 역시나 약간 베타가 높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대형주랑 소부장 중에서는요? 어떤 쪽에 좀 더 우리가 개인분들 포커스를 주는 게 좋을까요? 요즘 소부장들 뭐 난리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난리 나고 있는 게 앞단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절대 올라올 수가 없죠. 올라오면 막
때리기 바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서로 사기 바쁘잖아요. 그런 측면이 내년도에 이 소부장에 대한 네. 부분을 저희도 이렇게 오늘도 막 공부를 해보면 하나 더 모멘텀이 있는 게 이 파운드리잖아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TSMC에다가 파운드리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 TSMC를 샀다 했다가 다시 팔아버렸잖아요. 팔았죠. 근데 지정학적 위기 뭐 여러 가지 해서. 네. 왜 파셨어요 하니까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워런 버핏이라면 작년 코로나 때 미국 뉴욕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여러 군데에서 비행기가 오마하를 향해서 날아가는 예, 그런 장면이 포착되다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생겼을 때 워런 버핏을 찾아간다는 거죠. 상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워런 버핏이 샀다가 왜 팔았을까? 정말 지정학적 위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미국은 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군사적인 우위, 절대적인 군사적인 우위, 플러스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기술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미국의 그런 초강대국적인 지위가 유지되고 그래야 달러 패권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술 패권에 있어서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AI예요. 근데 AI를 하는데 자세히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GPU고 반도체고.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네. 반도체를 규제를 하잖아요. 네. 못 쫓아오게. 중국이 못 쫓아오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GPU, CPU, 그리고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GPU나 CPU나 자체적으로 인텔은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애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위탁 생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위탁 생산을 주는데 이거 TSMC한테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네네.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 거의 지금 55에서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TSMC가 이걸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국이 너네들이 이렇게 나를 견제해? 그래, 그러면 TSMC만 작살내버리면 미국이 그동안에 대중국 이 제재 조치를 한 방에 안갚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시진핑이 2024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대만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뭐냐? 파운드리를 이원화시키는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이원화시키려면 지금 2등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너네 이 후공정 쪽도 그렇고 기술이 아직 못 쫓아오잖아. 아직 뭐 2년 이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키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그런데 키워주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너무 잘하죠. 네, 키워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이 메모리 사이클에 의한 그냥 업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플러스 이 파운드리의 성장성까지 지금 보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전망 아주 맑게 보시네요. 아주 맑게. 네, 대표님 말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삼성전자 정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살짝 있어서 저는 미천한 지식이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이 먹고 파세요. 알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팔면 안 된다.